다들 물건이 실하네. 에야. 특히 저기 저처자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려가겠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왕서방의 끈적한 시선이 뱃속에 아이를 품은 3명의 탈북한 여군들을 훑습니다. 조국을 위한 외화벌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은 한순간에 인신매매라는 끔찍한 진실이 되어 그녀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믿었던 조국과 지휘관에게 버림받은 낯선 땅. 바로 그 순간 그녀들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이 지옥을 기어코 살아나가기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청하시면서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함경북도 라선시의 국경수비대 병영, 싸늘한 겨울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막사하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 밤 7명의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트릴 듯 요란하게 울렸다.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막사 공기 속에서 달콤하고 이국적인 중국 술 향기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이는 평양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중대장 최철수 상사 동지의 숙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며칠 전 최철수 상사 동지는 리설주 하사를 비롯한 우리 3명의 여군과 4명의 남군을 따로 불렀다. 그는 우리가 알던 다른 군관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언제나 서글서글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격려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동무들, 지금 조국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군인들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지 않겠나? 내래 중국의 기가 막힌 사업 자리를 알아두었다. 며칠만 고생하면 우리 부대원들이 1년은 배불리 먹을 쌀을 가져올 수 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위험이 숨어 있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리설주 하사는 불룩한 배를 움켜쥐며 불안한 눈빛으로 최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조만간 세상의 빛을 볼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박은혜 중위와 정미옥 중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중위는 막 결혼한 새댁이었고 정중사는 이미 2 아이의 엄마였다. 이들은 모두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 겁에 질린 정미옥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사 동지, 만약 발각이라도 되면 어찌합니까? 우리 모두 정치범 수용소는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총살감입니다. 내다. 최 상사 동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정중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말라오. 이 최철수가 헛되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이나? 국경수비대부터 강 건너 동포들까지 내래 길을 터놓았다. 이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위대한 작전이다. 물론 동무들 개인에게도 두둑한 몫이 돌아갈 게야.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꿰뚫어 보듯 마주치며 말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이 임신한 새 여군에게 닿았을 때 리설주 하사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지긋지긋한 군주림과 숨막히는 감시, 그리고 저 지평선 너머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 최 상사 동지의 위험한 속삭임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던 그녀 안에 웅크리고 있던 욕망의 불을 지폈다. 리설주 하사의 회한. 내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이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과 그 위를 수놓는 맑고 푸른 하늘.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내게 그 지평선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당 간부의 딸로 태어났다. 남들 눈에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삶이었겠지만 내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지.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설주야, 너는 당의 딸이다. 언제나 몸가짐을 바로 하고 수령님과 당에 충성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듯 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어려운 사상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웃음소리보다는 낯칡한 기침소리가 더 익숙한 집이었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따랐고 내게도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 가르치셨다. 하지만 나는 그 숨막히는 공기가 싫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름 모를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새처럼 저 지평선 너머로 날아갈 수 있다면. 내게 유일한 탈출구는 군입대였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어쩌면 철없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다. 계집애가 어딜 가겠다고. 집에서 얌전히 있다가 당에서 정해주는 동무 만나 시집가면 될 일이지. 아버지의 녹이 서린 목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내 고집을 꺾지 못하신 아버지는 한숨과 함께 허락하셨고 나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독립을 쟁취했다. 내가 배치받은 곳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 라선시의 국경수비대였다. 라선에서의 군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과 굶주림 그리고 혹독한 훈련. 집에서 곱게 자란 내게는 모든 것이 시련이었다. 배급으로 나오는 옥수수밥에는 모래가 반이었고 멀건 소금 국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허다했다. 밤에는 쥐들이 군화 속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그 어떤 고통보다 컸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처럼 간부 집안 출신도 있었고 평생 흙만 파다온 농민의 자식도 있었다. 우리는 출신 성분은 달랐지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전우애를 쌓아갔다. 특히 나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료는 박은혜 중위와 정미옥 중사였다. 박중위는 평양 출신으로 똑 부러지고 당찬 성격의 소유자였다. 정 중사는 온화하고 현명한 성품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었다. 우리는 보초 근무를 서며 국경 너머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박중희는 나는 말이요, 저 너머 세상이 궁금해 죽겠어. 우리한테는 헐벗고 굶주리는 지옥이라고 가르치지만 가끔 라진항에 들어오는 외화벌이 일꾼들 옷차림새나 얼굴빛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단 말이지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겁이 났지만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게 찾아온 뜻밖의 선물, 바로 뱃속의 아기였다. 언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내 몸의 변화는 확실했다.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군대 막사에서 이 작은 생명의 존재는 두려움이자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되었다. 다른 동료 여군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박은혜 중위는 남편이 있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정미옥 중사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두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했다. 우리는 서로의 임신 사실을 감추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갈망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새로 부임한 중대장 최철수 상사였다. 최 상사는 이전의 중대장들과는 어딘가 다른 사람이었다. 평양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살 하나 없는 다부진 체격에 언제나 서글서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다그치기보다는 격려했고 딱딱한 군대식 말투 대신 종종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병사들은 그런 최 상사를 진심으로 따랐다. 나 역시 그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나를 단순히 부하 여군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최 상사는 나와 박중위, 정 중사를 포함한 7명의 병사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렀다. 그의 숙소는 부대 내 다른 건물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중국산 술과 안주들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냄새와 함께 달콤한 술 향기가 감돌았다. 자, 다들 편히 앉으라오. 최 상사는 우리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말하며 임신한 여군들에게는 차를 건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군대에서, 그것도 중대장 숙소에서 술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 상사는 그런 우리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동무들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제안하고 싶어서야. 이건 당의 명령도 군의 지시도 아니야.
오직 나 최철수가 동무들에게 제안하는 비밀 임무지. 비밀 임무라는 말에 우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최 상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동무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공화국 사정이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인들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지 않겠어? 내가 중국 쪽에 괜찮은 사업 자리를 하나 알아봐뒀다. 여기 있는 동무들은 내가 특별히 눈여겨본 배짱 있고 능력 있는 동무들이야. 나와 함께 잠시 국경 너머에 가서 큰 돈을 벌어올 생각 없나?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자니. 그것은 명백한 타령이자 반역 행위였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박은혜 중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사 동지, 그 말씀은 우리더러 국경을 넘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넘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 잠시 다녀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 며칠 밤만 고생하면 우리 부대원들이 1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우리 부대를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을 위한 일이기도 해. 물론 동무들 개인에게도 큰 이득이 될 거야. 거기서 번 돈의 일부는 동무들 몫으로 떼어줄 생각이다. 최 상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하듯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조국을 위한 희생, 부대를 위한 헌신, 그리고 개인적인 부.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서서히 잠재웠다. 특히 뱃속의 아이를 위한 미래라는 유혹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다. 하지만 만약 잡히기라도 한다면 어찌합니까? 겁에 질린 한 남자 동료의 질문에 최 상사는 호탕하게 웃었다. 걱정 말라. 내가 다 알아서 길을 터놓았다. 국경 수비대에도 내 사람이 있고 중국 쪽에도 우리를 도와줄 동포들이 있다. 눈 감고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길이야. 이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잘 계획된 작전이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말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이 리설주 하사의 배에 닿았을 때 그녀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평선 너머의 세상, 뱃속의 아기와 함께 그토록 꿈꾸던 미지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온몸을 감쌌다. 이것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강요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게야. 잘 생각해 보라오. 그날 밤 리설주 하사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 상사의 제안은 그녀의 마음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과연 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일까? 하지만 리설주 하사의 마음은 이미 뱃속의 아이와 함께 국경 너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밤 그녀와 같은 고민을 하던 박은혜 중위와 정미옥 중사 역시 각자의 꿈과 욕망 속에서 뱃속의 아이를 위한 위험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며칠 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에 찾아왔다. 최철수 상사는 우리 7명을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불러 모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졌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낡은 군복 위에 두툼한 외투를 껴입고 각자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짊어지고 있었다. 3명의 여군, 리설주 하사와 박은혜 중위, 정미옥 중사는 불룩한 배를 감추기 위해 더욱 두꺼운 옷을 겹쳐 입었다. 최 상사는 평소의 서글서글한 미소 대신 비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차례로 비추었다. 동무들 준비됐나? 그의 나직한 물음에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했다. 최 상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어둠에 잠긴 강줄기를 가리켰다. 저기가 우리가 건너야 할 압록강이다.
지금부터 내 말에만 집중하고 절대 소리를 내거나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상사 동지. 우리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상사의 뒤를 따라 소리 죽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뭇잎 바스러지는 소리,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혹독한 추위에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강 건너편은 짙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 어둠 너머에 과연 우리를 위한 희망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지만 리설주 하사는 애써 떨쳐내려 노력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약해질 수 없었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하고 울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행여나 얼음이 깨지기라도 할까봐 혹은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지 않을까봐 온 신경이 곤두섰다. 리설주 하사의 옆에서 걷던 박은혜 중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리설주 하사의 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작은 온기가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설주 동무 괜찮아? 배는 괜찮고? 박중위의 나직한 물음에 리설주 하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은혜 동무야말로. 나야 뭐 이젠 아주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야. 박중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씩씩하게 앞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용기에 리설주 하사도 힘을 낼 수 있었다. 정미옥 중사 역시 말없이 우리를 뒤따르며 뱃속의 아기와 배려심 많은 남군 동료를 번갈아 살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다. 얼마나 걸었을까? 최 상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다. 그의 시선은 강 건너편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 왔다. 저기 불빛 보이지? 저기가 약속 장소다. 그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아, 드디어. 우리는 무사히 강을 건넜구나.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불빛이 있는 곳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였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차가운 공기, 낯선 흙냄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해냈다.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에서 우리는 일단 첫 판을 이긴 것이다. 약속 장소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서는 땅딸막한 체구의 남자가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중국 동포인 듯 어설픈 북한 사투리로 최 상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동무들. 어서 타시라요. 우리는 쭈뼛거리며 트럭의 짐칸에 올라탔다. 짐칸은 퀴퀴한 냄새와 함께 한기가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우리는 뒤를 돌아 우리가 건너온 강과 어둠에 잠긴 조국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시원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다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바짝 차리라우. 최 상사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리설주 하사는 그의 말을 믿었다. 우리 앞에는 분명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뱃속의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쥔 채 미소 짓고 있는 최 상사의 얼굴 뒤에 검고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트럭은 한참을 달려 어느 허름한 농가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구석에는 집단 몇 개가 전부였다. 우리를 안내한 땅딸막한 남자는 곧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여기가 우리가 머물 곳입니까?
한 남자 동료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최 상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야.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일할 곳으로 이동할 거다. 다들 피곤할 테니 우선 좀 쉬도록 해. 하지만 그 누구도 쉴 수 없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렀다. 박은혜 중위가 리설주 하사의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설주 동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분위기가 영 쎄해. 뱃속에 애가 자꾸 발길질을 하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나도 그렇게 느껴져. 하지만 최 상사 동지를 믿어봐야지, 다른 방도가 없잖아. 리설주 하사는 애써 박중희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최 상사의 태도는 국경을 넘기 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우리를 대하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전의 따뜻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마치 우리의 감정을 살피는 듯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우리를 훑어보곤 했다. 다음 날 아침 땅딸막한 남자가 다른 사내와 함께 우리를 찾아왔다. 왕서방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삐쩍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불쾌한 시선에 소름이 돋았지만 섣불리 불만을 표출할 수는 없었다. 최 동무 약속대로 7명이 맞구만. 다들 물건이 실하네. 특히 저기 저 처자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려가겠어. 왕서방이 임신한 리설주 하사, 박은혜 중위, 정미옥 중사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팔린다는 말에 리설주 하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것이지 팔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리설주 하사가 당황해서 최 상사를 쳐다보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왕서방의 어깨를 쳤다. 왕서방, 농담이 지나치시구만. 이 동무들은 내 부하들이야. 우리가 함께 일하기로 하지 않았나. 일은 해야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고 말고. 자자, 시간이 없으니 어서 움직입시다. 왕서방은 우리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며 서둘러 우리를 밖으로 이끌었다. 농가 밖에는 어제보다 더 큰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트럭 짐칸에 실렸다. 이번에는 최 상사도 함께 타지 않았다. 그가 트럭 밖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동무들, 먼저 가 있으라오. 나는 왕서방과 마무리할 이야기가 있으니 곧 뒤따라가지. 걱정 말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있으라. 상사 동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같이 가셔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게 소리쳤지만 최 상사는 그저 손을 흔들 뿐이었다. 트럭 문이 닫히고 짐칸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트럭이 세차게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의 몸을 의지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박은혜 중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속았어. 우리 속은 거야. 이게 같은 새끼들. 은혜 동무, 그게 무슨 소리야? 리설주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상사, 그 인간 우리를 팔아넘긴 거라고. 왕서방이라는 놈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우리를 물건이라고 했잖아. 저게 같은 새끼는 처음부터 우릴 팔아먹을 작정이었어. 시발, 내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박중희의 말에 짐칸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공황에 빠져 소리를 지르고 트럭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갔다. 리설주 하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최 상사가 우리를 배신하다니. 그의 다정한 미소, 따뜻한 격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지독한 배신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뱃속의 아이가 울부짖는 듯한 착각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옆에서 정미옥 중사 역시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한참을 달린 트럭은 어느 낯선 마을에 멈춰섰다. 트럭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과 함께 왕서방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겁에 질린 우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부터 동무들의 새로운 일터다. 얌전히 따라오면 험한 꼴은 안 당할 게야.
그렇게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남자 동료들은 어디론가 끌려갔고 리설주 하사와 박은혜 중위, 정미옥 중사는 각기 다른 집으로 팔려갔다. 리설주 하사가 팔려간 곳은 아들만 셋인 늙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그 집의 막내 아들은 리설주 하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술에 절어 사는 한 노총각 남자였다. 리설주 하사는 그곳에서 이름도 국적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녀를 조선에서 온 년이라고 불렀고 밤낮으로 그녀를 감시하며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집 식구들은 리설주 하사에게 붉은색 전통 의상을 입히고는 억지로 사진을 찍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는 그녀에게 그 집의 늙은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막내 며느리다. 아들 잘 낳고 얌전히 살면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헛된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제야 리설주 하사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돈을 받고 팔려온 시바지 노예 신세가 된 것이었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자신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절규했다. 그날 밤 리설주 하사는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의 몸이 그녀를 짓누를 때 그녀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눈을 감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다. 낯선 땅의 그림자는 그렇게 리설주 하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박은혜 중위와 정미옥 중사 역시 각각 다른 곳에 팔려가 비슷한 비극을 겪고 있었다. 박중희는 한 농촌 마을의 나이 많은 남자에게, 정중사는 도시의 한 유흥가에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임신한 몸으로 낯선 땅에서 겪는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다. 그들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모성애와 살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리설주 하사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조선에서 온 년이라는 호칭은 그녀의 이름이 되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아들만 셋인 늙은 부부의 집은 그녀에게 감옥과 다름없었다. 낮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밭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술에 절어 사는 늙은 막내 아들의 폭력과 욕정을 견뎌내야 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는 지옥의 유황 냄새처럼 그녀의 코를 찔렀다. 이년아, 넌 그저 시바지야. 아들만 낳으면 내년의 쓸모는 끝이라고.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 잡으며 구박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비수처럼 리설주의 심장에 박혔다. 시아버지와 시형제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그녀가 밥상에 앉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돈으로 사온 가축과 다를 바 없었다. 리설주는 여러 번 도망치려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때마다 더 심한 매질과 감시가 뒤따랐다. 그들은 그녀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속이 메스꺼리고 밥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신호였다.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보고는 꾀병을 부린다며 더욱 모질게 대했다. 전현이 일하기 싫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돈 주고 데려왔더니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리설주는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늙은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에 찾아왔다. 그분은 깡마른 리설주의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리설주는 난생 처음으로 병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늙고 인자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그녀의 배에 차가운 기계를 대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은 그녀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를 설명하며 환하게 웃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내 아이도 나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태동은 죽어가던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입덧은 끔찍했다. 물만 마셔도 토했고 10달 내내 제대로 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냉대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인지 예전처럼 심한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리설주는 앙상하게 말라갔지만 그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산골 끝에 그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다.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만 있다면 이 지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박은혜 중위와 정미옥 중사의 운명은 리설주 하사와는 또 다른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박은혜 중위는 중국의 외딴 산골 마을 나이 많은 호라비에게 팔려갔다. 그녀는 평양 출신답게 똑 부러지고 당찬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늙은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며 그의 경계심을 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조선 처녀 행세를 했다. 뱃속의 아이가 점점 불러오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내 아이를 이런 곳에서 낳을 수는 없어.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며 지형을 익혔고 밤에는 늙은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식량을 훔쳐 다락방에 숨겼다. 그녀는 남편이 가끔 흥얼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외웠고 어설픈 중국어를 흉내내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탈출이라는 두 글자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을 찾은 행상인에게서 다른 마을의 배가 부른 조선 여자가 팔려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박은혜 중위는 직감했다. 설주 동무나 미옥 동무일지도 몰라.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반면 정미옥 중사의 삶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도시의 한 유흥가 사창가에 팔려갔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던 그녀에게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받아내야 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북에 두고 온 두 아이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년아, 배가 불렀으면 돈값이라도 해야지. 손님 떨어지게 할 일 있어? 포주는 임신한 그녀를 더욱 악랄하게 다그쳤다. 그녀는 수없이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잔혹한 폭력뿐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북에 두고 온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아가들아, 엄마가 꼭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사창가의 다른 여성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절망과 체념을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취한 손님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던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절규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리설주 하사의 딸이 태어난 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토록 원하던 대를 이었기 때문일까? 구박은 줄었지만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아이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고 리설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조차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그녀를 이곳에 팔아넘겼던 왕서방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는 리설주의 딸아이를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이야, 애까지 낳았구만. 저 계집애도 나중에 크면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어. 그나저나 저 어미는 이제 쓸모가 다 됐으니 다른 곳에 한 번 더 팔아볼까? 왕서방의 말에 리설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또다시 다른 곳에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내 딸과 헤어질 수 없어. 차라리 나를 죽여.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소용없었다. 왕서방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기 위해 꾀를 냈다.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유인했지만 그녀는 그의 속셈을 알고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왕서방은 그녀를 중국 공안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버렸다. 그날 밤 리설주의 남편은 왕서방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돌아왔다. 그는 리설주에게 내일이면 넌 다른 곳으로 팔려갈 거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 걱정 마라고 짓거렸다. 리설주는 절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술에 취한 남편이 마당으로 나가려다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퉁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형제들이 모두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집 안에는 리설주와 갓난 딸아이만 남게 되었다. 지금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갓난 딸을 포대기에 싸서 둘러엎고 며칠 동안 몰래 숨겨두었던 옥수수빵 몇 개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소리 죽여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마당에서는 남편을 구하려는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리설주는 미친 듯이 달렸다. 갓 아이를 낳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오직 딸아이의 체온에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도 잠시 막막한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불법 체류자 신세.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혹독한 시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설주 하사의 도주는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 짐승. 그녀는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짐승처럼 웅크렸고 밤이 되면 굶주린 늑대처럼 어둠을 틈타 움직였다.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었다. 아이에게 먹일 젖이 부족해 제 자신도 굶주렸지만 아이의 희미한 숨결을 느끼며 힘을 냈다. 젖이 나오지 않을 때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다. 짭짤한 피맛에 아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울음을 터뜨리면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발은 퉁퉁 붓고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쉴 수 없었다. 뒤에서는 자신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자들의 추격이, 앞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 공안의 위협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며칠 만에 인간의 형상을 잃어갔다. 찢어진 군복은 누더기가 되었고 씻지 못해 떡이 된 머리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굶주림 그리고 도끼만이 가득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농가에 숨어들게 되었다. 헛간에 몸을 숨기고 며칠을 버텼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결국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헛간 문이 열리고 몽둥이를 든 늙은 농부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리설주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도둑년이다. 이 조선년이 내 닭을 훔쳐갔어. 리설주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가 굶고 있어요. 하지만 농부는 냉정했다. 그는 리설주를 공안에 넘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리설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를 질질 끌고 가 창고에 가두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다. 이대로 끝인가? 내 딸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리설주는 공안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공안이 아니었다. 농부의 아내였다. 그녀는 리설주의 손에 뜨거운 옥수수죽 한 그릇과 옷가지 몇 개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밤이 되면 뒷산으로 도망쳐.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면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나도 딸 가진 어미야. 어서 가. 다시는 잡히지 말고. 리설주는 제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농부의 아내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기적처럼 탈출에 성공했다. 농부 아내가 쥐어준 약간의 돈과 음식을 가지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낯선 땅에도 악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인간애라는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 작은 온기는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조금씩 녹여주었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어미였고 그녀의 딸을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박은혜 중위는 늙은 남편이 마을 장터에 나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인 척 연기하며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남편이 당나귀를 끌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서자 박은혜는 숨겨두었던 식량과 물을 챙겨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식칼 한 자루를 허리춤에 꽂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편의 돈괴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돈을 모두 챙겼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값과 뱃속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대가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곧장 행상인에게 들었던 배가 부른 조선 여자가 있다는 옆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들은 것은 정미옥 중사가 더 비싼 값에 다른 도시의 유흥가로 팔려갔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박은혜는 주저앉지 않았다.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야. 살아있다면 반드시 구해낸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쌌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그것은 마치 어서 동료를 구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지도 한 장과 나침반에 의지해 정미옥 중사가 팔려갔다는 도시를 향해 험준한 산맥을 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걸었다. 맹수의 위협과 굶주림 속에서 그녀는 군에서 배운 생존 기술로 버텨냈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고 덫을 놓아 작은 짐승을 사냥하며 허기를 채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동료를 구출하려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몇 주 후 그녀는 마침내 목적지인 도시에 도착했다. 거대한 도시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정글이었다. 그녀는 허름한 여인숙의 몸을 숨기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의 일부를 떼어 정보원에게 흘렸고 며칠 만에 정미옥 중사가 갇혀있는 사창가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도시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한번 들어가면 시체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박은혜는 며칠 밤낮으로 사창가 주변을 맴돌며 지형과 경비원들의 근무 교대 시간을 파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밀한 구출 작전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낡은 옷과 가발을 사고 얼굴에 검댕을 칠해 자신을 완벽한 현지인으로 위장했다. 그녀의 손에는 싸늘한 식칼이 그리고 가슴에는 동료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작전 개시 시간은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새벽 셔시였다. 새벽 3시 짙은 안개가 도시의 뒷골목을 감쌌다. 박은혜 중위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사창가 건물의 낡은 담벼락을 소리 없이 넘어섰다. 군에서 익힌 침투 기술은 이런 곳에서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은 생존과 동료를 위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 건물의 가장 허름한 창고 쪽으로 향했다. 경비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박은혜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는 땅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반대편으로 힘껏 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경비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그 틈을 타 박은혜는 창고에 낡은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온 철사로 따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은혜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옷 사이로 채찍 자국이 선명했다. 바로 정미옥 중사였다. 미옥동무나요 박은혜요. 정미옥 중사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박은혜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혜 동무 꿈이 아니구려. 정말 와주었구려. 쉿. 어서 일어나시오. 시간이 없소. 박은혜는 정미옥 중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정미옥의 배는 꺼져 있었다. 아이는? 박은혜의 물음에 정미옥은 고개를 저으며 오열했다. 며칠 전에 놈들의 발길질에 잃었소. 박은혜는 이를 악물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금은 분노를 복수의 동력으로 삼아야 했다. 반드시 저놈들 목을 베어줄 것이오. 그러니 정신 차리시오, 미옥 동무. 우린 살아서 나가야 하오. 설주 동무도 찾아야 하고. 박은혜는 정미옥에게 자신이 훔쳐온 옷을 입혔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침입자를 눈치챈 것이었다. 박은혜는 식칼을 고쳐 잡았다. 내가 앞장서겠소. 내 뒤만 바싹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렸다. 뒤에서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쫓아왔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였다. 앞에는 높은 담벼락이, 뒤에는 칼을 든 사내들이 그들을 포위해왔다. 이 미친년들이 어딜 도망가. 박은혜는 정미옥을 등 뒤로 숨기고 칼을 든 채 사내들과 대치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골목의 반대편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사내들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내들이 혼비백산하는 사이 트럭이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소리쳤다. 박중희 동지, 어서 타시오. 놀랍게도 그는 함께 탈북했다 뿔뿔이 흩어졌던 남자 동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가 트럭 운전사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동료를 배신하지 않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망설일 틈 없이 트럭에 올라탔고 트럭은 포위망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부수고 다시 한번 자유를 향한 도주를 시작했다. 박은혜 중위와 정미옥 중사 그리고 그들을 구해준 김혁 동무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다. 김혁은 다른 남자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노역장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남은 희망은 리설주 하사뿐이었다. 설주 동무는 아이를 낳았을 거요. 우리가 맨 처음 끌려갔던 농가에서 도망쳤다는 소문만 들었소. 김혁이 말했다. 그들은 무작정 리설주가 도망쳤을 법한 북쪽을 향해 달렸다. 돈도 식량도 부족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정미옥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박은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료들을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더욱 냉철하고 강인해져야 했다. 며칠 후 그들은 어느 허름한 마을의 식당에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조선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소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끈질기게 추적했다. 한편 리설주 하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탈진하여 길가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녀를 도와주었던 식당 주인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그녀를 내보낸 뒤였다. 비정한 현실 앞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가 어느 폐가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그녀를 쫓던 왕서방의 수하들이었다. 찾았다. 전현이다. 사내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리설주는 아이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폐가의 반대편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같은 새끼들.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박은혜 중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정미옥 중사와 김혁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왕서방의 수하들이 당황한 틈을 타 박은혜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김혁과 정미옥도 합세하여 사내들을 제압했다. 리설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꿈에 그리던 동료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료들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은혜 동무, 미옥 동무, 혁이 동무까지. 설주 동무. 정신 차리시오. 세 사람은 리설주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흩어졌던 7명 중 4명이 갓난아이와 함께 마침내 다시 만난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재회의 기쁨이자 죽어간 동료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제 4사람이 된 그들의 여정은 이전과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려움은 반으로 줄었고 희망은 배가 되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대한민국으로 가는 안전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험한 브로커를 믿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박은혜가 도시에서 들었던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비밀 기독교 단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 도착했다. 늙은 조선족 목사는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지만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리설주와 상처투성이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였다. 목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제3국으로 간 뒤 그곳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다. 그들은 목사가 연결해준 안내원을 따라 며칠 밤낮으로 험준한 산맥을 넘고 독사와 해충이 들끓는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다. 리설주의 아이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정미옥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고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박은혜는 강인한 리더십으로 모두를 이끌었고 김혁은 묵묵히 가장 힘든 짐을 짊어졌다. 수개월에 걸친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국경을 넘어 태국에 도착했다. 그들은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간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길고 지루한 신원 확인과 조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낯선 땅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독했던 악몽은 이제 끝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한 평화로운 공원. 따스한 햇살 아래 3명의 여자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리설주는 어느덧 훌쩍 자란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남편이 된 김혁이 함께였다. 박은혜는 씩씩한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있었고 정미옥은 예쁜 딸과 함께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다.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세 사람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다. 함경도 출신인 그들의 손맛이 담긴 음식은 금세 입소문이 났고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설주야, 저기 깍두기 좀 더 내어드려. 은혜 언니 테이블 3번 계산. 그들은 서로를 동무나 중이 동지가 아닌 언니, 동생으로 불렀다. 군복 대신 예쁜 옷을 입고 총 대신 국자를 든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줌마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옥을 건너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세 여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험난한 파도를 넘어온 삶이었다. 하지만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행복이라는 항구의 닻을 내릴 수 있었다. 세계의 심장은 이제 하나의 행복을 향해 뛰고 있었다. 낯선 땅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온전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군이 뭘 안다고? 낡은 권위로 부대를 지배하던 오만석 대령 앞에 신임 사단장 차수연 준장이 나타났습니다. 군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도발에 그녀는 부패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병사들의 밥그릇에서 시작된 의심은 낡은 총기와 사라진 탄약으로 마침내 의문이 폭발 사고와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사단을 지켜낼 마지막 선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2023년 늦가을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별칭 칠성부대. 휴전선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을 담당하는 곳. 가을의 끝자락 울긋불긋했던 단풍은 모두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매서운 바람에 울어댔다. 곧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과 지긋지긋한 눈이 이곳을 지배할 터였다. 이 삭막한 왕국의 왕은 단연 7사단 예하 5연대장 오만석 대령이었다. 단결. 연대장님, 아침 결산 보고 드립니다. 이상 없습니다. 수고했다. 오만석 대령은 짧게 대답하며 연대 본부 주위 아침 구보를 하는 장병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쳤다. 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3천여 명의 연대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5년. 그가 갓 임관한 소위 시절부터 시작해 이 험준한 화천 땅에서 보낸 세월이었다. 그는 이곳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규율 그 자체였다. 그의 군 경력 대부분이 이곳 7사단에서 이루어졌고 오연대장이라는 지금의 직책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보직이 아닌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만의 성이었다. 박대위. 예, 연대장님. 인사과장 박대위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오늘 사단장님 이 취임식 준비는 잘 돼가나? 물론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단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던가? 오 대령의 질문에 박대위의 얼굴에 순간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그게 육사 출신의 정책부서에서 주로 근무했고 이번에 별을 달고 처음 지휘관으로 부임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책? 즉, 책상 물림들이 뭘 알겠어. 현장은 전쟁이야, 전쟁. 연필만 굴리던 사람들이 뭘 안다고. 오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자라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대위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여자 사단장. 7사단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니,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통틀어도 야전 전투부대 사단장으로 여군이 부임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였다. 오 대령에게 여군이란 행정이나 보급 같은 후방 지원 업무에나 어울리는 존재였다. 당장이라도 총알이 빗발칠 수 있는 이 최전방에서 그것도 일개 부대도 아닌 사단 전체를 지휘하는 사단장이 여자라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치마 두른 장군이 과연 이 험악한 맹수 같은 사내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까? 그는 불보듯 뻔한 미래를 예상하며 혀를 찼다. 분명 며칠 못 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울며 떠나거나 아니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허수아비가 될 터였다. 준비나 잘해. 괜히 우리 연대가 첫인상부터 밉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어차피 몇 달 못 버티고 나갈 사람 있는 동안은 조용히 지내다 가게 해주자고. 명심하겠습니다. 오 대령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부대 내의 모든 물자, 이동, 훈련 계획, 심지어는 병사들의 휴가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오랜 시간 그가 쌓아올린 이 철옹성은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단장 이취임식 당일.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칼같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이임하는 사단장과 신임 사단장이 단상 위로 올랐다. 오만석 대령은 연대장 자격으로 지휘관석 앞줄에 서서 단상을 주시했다.
이윽고 신임 사단장이 소개되었다. 신임 사단장 차수연 준장. 단상 위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전투복은 그녀의 다부진 체격을 감추지 못했고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책상 물림이라는 오대령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은 그 어떤 남성 장군의 것보다도 밝게 빛나는 듯 했다. 차수연 준장은 막힘없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칠성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장 임무를 명받은 준장 차수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고 오히려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곳 최전방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곧 대한민국의 평화임을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장병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의례적인 말들을 길게 늘어놓던 이전 지휘관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만석 대령의 생각은 달랐다. 역시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군. 가장 낮은 곳? 변화? 이봐, 장군나리. 여긴 그런 이상적인 소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야.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지휘관들을 위한 다과회가 이어졌다. 차수연 준장은 각 연대장 및 직할대 대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다. 마침내 오만석 대령의 차례가 되었다. 오연대장, 오만석 대령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연대장님. 7사단의 터줏대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수연 준장이 내민 손은 작았지만 악수를 하는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오 대령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의례적인 미소로 대답했다. 사단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오연대에 가장 먼저 방문할 생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군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 오연대는 사단장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실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 대령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오연대는 완벽했다. 모든 서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군기는 뼛속까지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이면에는 오랜 시간 골마온 상처들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뒤 차수연 준장의 오연대 순시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시는 오 대령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연대 본부에서 브리핑을 받는 대신 가장 먼저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 메뉴가 뭔가? 그녀는 배식대 앞에 서서 식판을 들고 있는 병사에게 물었다. 네.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과 김치, 콩나물국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질문에 병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차수연 준장은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다. 그리고는 식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오만석 대령과 연대 간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주위에 서 있었다. 다들 뭐 하는 건가? 식사 안 하나? 차 준장의 말에 간부들은 마지못해 식판을 들고 그녀의 주변에 앉았다. 닭은 좀 퍽퍽하고 국은 싱겁군. 김치는 맛있네. 그녀는 마치 음식 평론가처럼 맛을 평가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상병에게 물었다. 상병. 김민준 상병. 식사는 할 만한가? 예, 괜찮습니다. 김상병은 긴장한 채로 각 잡힌 자세로 대답했다. 거짓말. 내가 먹어보니 별로인데. 솔직하게 말해봐. 괜찮아. 차 준장의 부드러운 말에 김상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고기 반찬은 자주 나오지 않고 나와도 양이 적어서 늘 부족합니다. 그 순간 오만석 대령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차 준장은 김상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알겠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곧바로 취사장을 급습했다. 그녀는 식자재 납품 원장과 실제 재고를 일일이 대조하기 시작했다. 오대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대장. 차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 사단장님. 원장에는 분명 오늘 국내산 냉장 닭 100마리가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냉동고에는 정체불명의 수입산 냉동 닭이 절반 이상 들어있는 건가? 그리고 나머지 닭은 어디로 갔지? 오만석 대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연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 군납업자와 짜고 값싼 수입산을 납품받고 차액을 챙기는 것. 그 돈의 일부는 연대 운영비로, 나머지는 그의 주머니를 포함한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사라졌다.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그들만의 암묵적인 룰이었다. 그게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대령은 간신히 변명을 쥐어짰다. 착오? 차준장은 코웃음을 쳤다. 착오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 사라졌는데. 이건 착오가 아니라 횡령이야. 그녀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다. 오만석 대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철옹성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다. 이까짓 일로 15년간 쌓아온 자신의 성이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제가 책임지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좋아. 그럼 내일 아침까지 사라진 닭 50마리, 아니, 원장에 적힌 그대로 국내산 냉장 닭 100마리를 내 눈앞에 가져와. 못하면 당신 군복 벗을 준비해. 차수연 준장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취사장을 나섰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무기고와 탄약고였다. 오만석 대령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그가 감추고 있던 더 크고 위험한 비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차수연 준장이 병사식당을 나선 그 순간 오만석 대령의 굳어진 얼굴 뒤로 분노와 당혹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5년.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의 관행에 이토록 정면으로 칼을 들이댄 적은 없었다. 역대 사단장들은 현장 방문이라 해봤자 잘 닦인 길을 따라 준비된 보고만 받고 돌아가기 바빴다. 그런데 저 독사 같은 여자는 부임 첫날부터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 자신의 왕국 가장 깊숙한 곳을 헤집어 놓았다. 연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군수참모인 강소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오대령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다. 당장 군수과장 똑바로 불러. 그리고 오늘 밤 안으로 연대 창고란 창고는 샅샅이 뒤져서라도 국내산 닭 100마리 채워 넣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강소령이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하지만 오대령은 알고 있었다. 닭 100마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차준장이 향하고 있는 곳, 무기고와 탄약고에 있었다. 그의 아킬레스건이자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즉시 작전 참모를 불렀다. 사단장님 동선 어디로 보고받았나? 예, 다음 순시 예정지는 3대대 총기 및 장비 보관 창고입니다. 그 후엔 연대 통합 탄약고로. 젠장. 오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몇 달 전 있었던 아찔한 사고를 떠올렸다. 비 오는 날의 사격 훈련 중 K2 소총 한정이 격발 불량을 일으키며 약실이 터져나가는 사고였다. 다행히 사수의 목숨은 건졌지만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이 사건을 사격자 부주의로 인한 총기 파손으로 간단히 처리해버렸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노후화된 총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부품 돌려막기와 허위 서류 작업으로 버텨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아낀 예산은 역시나 그의 연대 운영비와 간부들의 회식비로 사라졌다. 그 기록까지 파고들진 못할 거야. 설마.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오대령은 차준장의 뒤를 급히 쫓았다. 3대대 무기고에 도착했을 때 차준장은 이미 총기 목록 원장과 실제 보관된 총기들의 총번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었다. 대대장과 군수 담당관은 그녀의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다. 오대령. 마침 잘 왔군.
차 준장은 원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 이 총번 K2 소총인데 원장에는 어급 이상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네. 그런데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 총열에 미세한 균열이 보인다. 이게 어급인가? 그녀가 가리킨 소총은 겉보기에는 멀쩡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전문가처럼 총열 내부를 라이트로 비추며 작은 흠집 하나까지 찾아냈다. 그건 아마 보관 과정에서 생긴 작은 흠집인 것 같습니다.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대령이 둘러댔다.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당장 이 총기를 포함해서 무작위로 10정 골라서 내일 사격 훈련장에서 직접 기능 고장 여부 테스트를 하겠다. 그렇게 알도록. 사단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내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써야 할 무기야. 아마나 그럴 것 같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몇 달 전 총기 사고 기록을 보니 사수 부주의로 종결되었더군. 그때 파손된 총기 지금 어디에 있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오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규정대로라면 폐기 처리 후 후방 군수사령부로 이관했어야 하지만 부품 수급 문제로 아직 연대 정비고에 보관 중입니다. 거짓말. 차수연 준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가 오기 전에 이미 확인했어. 그 총 폐기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부품은 다른 총기 수리하는데 돌렸었지. 맞나? 오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부임하기 전부터 7사단, 아니 5연대의 모든 비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사람 같았다. 연대장, 당신은 병사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차 준장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기고를 나섰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연대 통합 탄약고였다. 오만석 대령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탄약고. 그곳만큼은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었다. 그곳에는 몇 년 전 모종의 거래를 통해 납품받은 불량 탄약들이 섞여 있었다. 당시 상급 부대와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싼 값에 대량으로 들여온 탄약이었다. 물론 중간에서 오고 간 검은 돈은 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웠다. 대부분의 불량 탄약은 훈련으로 소모시켰지만 아직 상당량이 남아 일반 탄약과 뒤섞여 있었다. 만약 전시 상황에 저 불량 탄약들이 터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오대령은 잠시 휘청거렸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위기감을 느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 미친 여자를 막아야 했다. 그날 밤 오만석 대령의 집무실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다. 육군 본부에 있는 동기,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국방부의 후배, 그리고 문제의 탄약을 납품했던 방산업체 임원에게까지. 나 오만석 대령이야. 지금 새로운 사단장 때문에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 아니, 여자가 뭘 안다고 먼지 하나까지 털어대는데 아주 피곤해 죽겠어. 그래, 탄약건도 쑤시고 다닐 기세야. 자네가 힘 좀 써줘야겠어. 그 탄약 성능 테스트 결과 이상 없다는 자료 좀 다시 만들어서 보내줘. 급해. 그는 자신의 낡은 방패가 되어줄 인맥들을 총동원하며 차수연이라는 예리한 창을 막아낼 준비를 했다. 한편 그 시각 오연대 구중대장 이진우 대위는 복잡한 심경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갓 임관한 소위 시절부터 오만석 대령을 하늘처럼 여기며 따랐다. 오 대령은 때로는 불같고 권위적이었지만 부하들을 챙길 때는 확실히 챙기는 우리 편이었다. 연대의 크고 작은 비리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이 험한 최전방 부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필요하기자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눈감아왔다. 하지만 오늘 본 차수연 사단장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병사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밥 한 끼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무기의 작은 균열 하나를 찾아내 병사들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모습.
그것은 그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그토록 배우고 다짐했던 참군인의 모습이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진우 대위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낡았지만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와 모든 것을 벨 듯 예리하지만 아직은 낯선 창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연대 사격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차수연 준장은 약속대로 직접 사격장을 찾았다. 어제 그녀가 지목했던 노후 총기 10정이 사선에 거치되어 있었다. 연대장, 어제 내가 말했던 닭 100마리는 준비됐나? 차 준장이 사격장으로 들어서며 오대령에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지금쯤 병사들은 특식으로 맛있는 닭백숙을 먹고 있을 겁니다. 오대령은 밤새 온갖 편법을 동원해 근처 부대와 민간 식당에서 닭을 긁어 모아 구색을 맞춘 터였다. 그는 태연한 척 대답하며 차 준장의 시선을 피했다. 그래, 다행이군. 그럼 이제 이 총들이 얼마나 쓸만한지 한번 볼까. 차 준장은 직접 방탄모와 조끼를 착용하고 사수석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첫 번째 소총을 집어들자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표적 전방 250m. 단발 사격 개시. 통제관의 구령이 떨어지자 차 준장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표적지 중앙에 정확히 명중했다. 역시 어급이군. 문제없네. 오대령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밤새 정비병들을 닥달해 10정의 총기를 완벽하게 손봐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차 준장이 네 번째 총을 집어들었을 때였다. 탕, 탕, 철컥. 세 번째 발사에서 총알이 나가지 않고 약실에 걸려버렸다. 기능 고장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연대장? 차 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분명히 완벽하게 정비했는데. 오만석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였다. 쾅! 사격장 뒤편 연대 통합 탄약고가 있는 방향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땅이 울리고 사격장의 방탄유리가 쩌렁쩌렁 흔들렸다.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바라보았다. 오만석 대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전원, 현 시간부로 오연대 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차수연 준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음의 충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연병장을 갈랐다. 혼란에 빠져있던 장병들은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나갔고 경계 병력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오만석 대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검은 연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게. 그의 귀에는 사이렌 소리도 사람들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이명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오만석 대령. 누군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다. 차수연 준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정신 차려. 당신은 이 부대의 연대장이야. 지금 여기서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당장 현장으로 가서 상황 파악하고 지휘해. 그녀의 호통에 오대령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몸을 돌려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차 준장도 주저없이 조수석에 올라탔다. 어색하고 살벌한 침묵 속에서 지푸는 미친 듯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탄약고를 향해 질주했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폭발의 충격으로 반파된 탄약고 주변은 온통 시커먼 잿더미와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다. 다행히 폭발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화재는 초기에 진압되고 있었다. 하지만 폭발 지점 근처에 있던 탄약 관리병 2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의무병, 당장 후송 준비해. 차 준장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부상병들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찢어 부상병의 출혈 부위를 압박했다.
장군이라는 직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지휘관으로서 쓰러진 부하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오만석 대령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위기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책상 물림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노련한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순간 그는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갓 임관한 소위 시절 훈련 중 길을 잃고 조난당했을 때였다. 식량도 물도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중대장이었던 한 선배가 그를 업고 눈보라를 해처부대로 복귀했다. 만서가 지휘관은 절대 부하를 버려두고 가지 않는다. 그 선배는 지금 차수연 준장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부하를 지켜냈었다. 그리고 그 선배는 몇 년 후 전방수색 작전 중 지뢰를 밟고 산화했다. 오 대령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며 자신도 그런 지휘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순수했던 다짐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진급에 대한 욕심 앞에서, 검은 돈의 유혹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연대장. 차 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회상을 갈랐다. 폭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알고 있잖아. 불량 탄약. 그렇지?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오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책임? 당신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저기 쓰러져 있는 내 병사들의 목숨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차 준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슬픔에 젖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단 헌병대와 기무부대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오만석 대령은 연대장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고 연대 본부 내 자신의 집무실에 연금되었다. 한편 연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구중대장 이진우 대위는 깊은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탄약고 폭발 사고 직후 그는 중대 병력을 이끌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부상자 구출과 화재 진압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폭발 현장에 흩어져 있는 탄피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일부 탄피들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거나 찢어져 있었다. 명백한 불량 탄약의 증거였다. 그날 밤 이진우 대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오만석 연대장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야. 물론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 연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지금 내가 진실을 밝히면 연대장님은 군복을 벗게 될 거고 우리 연대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힐 거야. 모르는 척해야 해.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저 불량 탄약 때문에 내 부하들이 죽을 뻔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났다면 끔찍하다. 나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차수연 사단장님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다. 저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의 충성심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15년간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에 대한 충성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평생을 맹세한 군인 정신에 대한 충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 대위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남몰래 모아온 오연대의 비리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총기 부품 돌려막기 기록, 부식 비리 관련 장부, 그리고 이번 불량 탄약 납품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까지. 오만석 대령을 존경하면서도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부대의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며 만약을 위해 준비해둔 자료들이었다. 그는 사단장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사단장실 문 앞에서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노크했다. 들어와. 안에서는 차수연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단결.
구중대장 대위 이진우입니다. 사단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수연 준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진우 대위는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혀 USB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오연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차수연 준장은 놀란 눈으로 USB와 이진우 대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젊은 대위의 눈에서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자신이 믿어온 세계를 배신해야 하는 깊은 고뇌를 동시에 읽었다. 자네 이걸 나에게 주는 이유가 뭔가?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저 자신을 속이며 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우 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차수연 준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이진우 대위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고맙다. 이진우 대위. 자네야말로 진정한 칠성부대의 용사다. 그 순간 사단장실 밖에서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도착을 알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만석 대령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고 칠성부대에는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 소속이라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7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군복 위에 특별조사단 완장을 찬 하나같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의 헌병 장교들이었다. 이들의 등장은 오연대 탄약고 폭발 사건이 이제 연대나 사단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님을 공표하는 것과 같았다. 거대한 태풍의 눈이 칠성부대 상공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조사단의 책임자인 윤석호 대령은 과거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미로 유명했다. 윤 대령은 사단장실로 직행해 차수연 준장과 마주 앉았다. 차수연 사단장. 이번 사안 매우 심각합니다. 윤 대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 준장 역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이진우 대위가 건넨 USB를 조용히 윤 대령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윤 대령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차 준장을 뜯어보듯 응시했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원칙과 소신을 위해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는 군 내에서는 보기 드문 진짜 군인.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다. 사단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오연대 본부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모든 행정 및 군수 관련 서류가 압수되었다. 주요 간부들은 전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오만석 대령이 있었다.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 오만석 대령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윤석호 대령과 마주 앉았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방 안, 오직 스탠드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오만석 대령. 지난 15년간 당신이 이 부대에서 저지른 일들 대충은 파악했다. 윤 대령이 압수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부식 비리, 유류 횡령, 노후 장비 허위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량 탄약 납품 은폐까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어디 한번 해봐. 오만석 대령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들끓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분노, 후회, 자괴감 그리고 아주 작은 일말의 해방감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는 전화를 걸었던 동기와 선배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를 돕겠다고 했지만 국방부 특조단이 뜨자마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연락을 끊고 그를 꼬리로 만들어 잘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국 혼자였다.
그래,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끝내자. 그게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이자 나를 믿었던 부하들에 대한 의리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 모든 것은 제 단독 범행입니다. 연대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상급 부대나 다른 누구도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윤 대령은 그런 그를 잠시 지켜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의리? 아직도 그런 낡아빠진 생각을 하고 있나? 오만석 대령,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그 윗선들은 당신을 버릴 준비를 끝냈어. 당신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불명예 전역하면 그들은 잠시 몸을 사리다가 다시 예전처럼 배를 채우겠지. 그리고 당신 부하들은 당신이 남긴 이 썩은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될 뿐이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의리인가? 윤 대령의 말은 비수처럼 오 대령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희생당할 부하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이진우 대위, 폭발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젊은 병사들, 그들의 얼굴 위로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업고 걸었던 선배의 얼굴이 겹쳐졌다. 만서가, 지휘관은 절대 부하를 버려두고 가지 않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어설픈 자존심과 헛된 의리라는 이름의 껍데기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오 대령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불량 탄약을 납품했던 방산업체 태산정밀과의 검은 커넥션, 당시 군수사령부 실무자였던 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황진익 소장과의 암묵적인 거래, 그리고 그 거래를 묵인하고 비호해준 더 높은 상급자들의 이름까지. 그의 고백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었다. 한편 차수연 준장은 외부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다. 오만석 대령의 입에서 황진익 소장의 이름이 나온 직후 그녀에게는 육군 본부의 여러 고위 장성들로부터 직간접적인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차 장군,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오 대령 하나 처리하는 걸로 조용히 덮읍시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협박과 회유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차수연 준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진실을 밝힐 뿐입니다. 그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모든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녀에게 군의 명예란 잘못을 덮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굳건한 태도에 윤석호 대령의 수사팀은 날개를 달았고 수사는 거침없이 윗선을 향해 뻗어나갔다. 이진우 대위는 특조단의 핵심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의 증언과 USB 자료는 오만석 대령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배신자라는 수군거림과 용기 있는 군인이라는 격려를 동시에 받아야 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졌다. 며칠 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태산정밀과 황진익 소장을 포함한 예비역 및 현역 장성 여럿이 연루된 대규모 방산 비리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오만석 대령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채 군사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은 지난 15년 중 가장 편안해 보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거짓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칠성부대에 불어닥친 거대한 태풍은 이제 대한민국군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심판의 저울은 엄중하게 기울었고 한 남자의 무거운 고백은 부패한 거인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돌멩이가 되었다. 오만석 대령의 고백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칼날은 거침없이 부패의 심장부를 향했고 대한민국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방산 비리 스캔들에 휘말렸다. 황진익 소장은 현역 장성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와 연루된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방산업체 태산정밀은 군과의 모든 계약이 파기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공중분해 수순을 밟았다. 언론은 연일 철혈의 여장군, 군의 환부를 도려내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차수연 준장의 결단과 리더십을 조명했다. 국민들은 그녀의 소신 있는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썩어 빠진 군 조직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몇 달 후 군사법원 최종 판결. 피고 오만석 전 육군 대령에게 징역 5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오만석 대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15년간 그를 지배했던 탐욕과 거짓된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저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과거 화려한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보다 맑고 평온했다. 그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 면회를 온 이진우 대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대위, 아니 이제는 이 소령인가. 자네가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괴물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으니. 이진우는 소령 진급 심사를 압도적인 평가로 통과한 후였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오만석의 갈라진 손을 조용히 마주 잡았다. 연대장님 아니 오만석 선배님.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혹독했던 겨울과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7사단 칠성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병사들의 얼굴이었다. 식당에서는 더 이상 퍽퍽한 수입 냉동 닭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뜻하고 맛있는 양질의 식사가 매일 제공되었다. 모든 보급품은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고 병사 개개인의 목소리가 부대 운영에 직접 반영되는 소리함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낡고 위험했던 총기들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었고 탄약고는 최신 안전 설비를 갖추어 재건되었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사라졌다. 대신 실전과 같은 혹독하지만 체계적인 훈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병사들은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쓰는 장비와 자신들을 이끄는 지휘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기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단장 차수연 준장이 있었다. 그녀는 현장 지휘관이라는 자신의 말을 하루도 잊지 않았다. 사단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GOP 철책과 훈련장을 누비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녀는 모든 병사의 이름을 외우려 노력했고 그들의 고충을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해결해 주었다. 칠성부대 장병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여자 사단장이 아닌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 사단장님이었다. 사단장님, 다음 주 연대 전술 훈련 준비 현황 보고 드립니다. 사단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이제 막 소령 계급장이 익숙해진 5연대 작전참모 이진우 소령이었다. 그는 비리 사건 이후 와해 직전까지 갔던 5연대를 재건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차준장의 두터운 신임 아래 핵심 참모로 성장해 있었다. 수고가 많군, 이소령. 병사들 월동 준비는 이상 없고? 예, 그렇습니다. 신형 방한 피복과 침낭 보급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 올겨울 우리 칠성부대 용사들은 추위 걱정 없이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령의 보고를 받으며 차준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늠름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바로 그 연병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희망과 신뢰, 그리고 강한 전우애로 가득 차 있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의 우렁찬 격려 구호가 사단장실까지 들려왔다. 그것은 7사단의 공식 구호를 넘어 지난 1년간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부대로 거듭난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랑스러운 외침처럼 들렸다. 차수연 준장은 이진우 소령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이 소령 같은 용기 있는 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아닙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저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혹한의 땅 화천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은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에서 시작되었다. 그 바람은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얼어붙었던 땅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틔웠다. 칠성부대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정한 명예는 계급이나 성별이 아닌 올곧은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역사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곧 첫눈이 내릴 터였다. 하지만 올겨울은 결코 춥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